변방 아시아인이 어떻게 수학을 할 수 있겠어? 여기 미국의 이민자 가정에서 살고 있는 한국계 고등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이 학교에서 받는 차별 대우에 화가 나서 했던 행동이 다른 학생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까지 경악을 했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민서예요. 16살이고 퀸스 과학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부모님은 제가 태어나기 전에 한국에서 이곳으로 이민 오셨어요. 저에게 더 나은 삶을 주고 싶으셨던 거죠. 하지만 우리 가족에게 쉬운 일은 없었습니다.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가 제 귀에 가득 차고 있었어요. 우리 가족이 운영하는 세탁소 구석에 앉아 있는데 세제 냄새가 너무 강해서 이제는 거의 느끼지도 못하고 있었죠. 이게 제 삶이었어요. 제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매일 학교가 끝나면 세탁소에 와서 일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부모님은 5년 동안 이 세탁소를 운영해 오셨죠. 그전에는 다른 사람의 가게에서 일하셨는데 돈을 모아서 우리만의 가게를 열게 되셨어요. 부모님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계셨어요. 화학약품과 뜨거운 물 때문에 손이 거칠고 빨갛게 되어 있었지만 한 번도 불평하지 않으셨죠. 교육이 너의 탈출구란다. 아빠는 자주 말씀하셨어요. 숫자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신경 쓰지 않는단다. 그리고 저는 정말 숫자에 강했어요. 정말로요. 수학은 사람들이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제게 이해가 됐어요. 수학 문제를 풀 때면 자유롭다고 느꼈고 강하다고 느꼈고 진짜 나 자신이 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학교에서는 수학을 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어떤 아이들은 당연히 수학 잘하지, 아시아인이잖아 라고 말하기도 했고 제가 듣지 못할 거라 생각하고 세탁소 여자애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이런 말들이 상처가 됐지만 티를 내지 않으려고 했어요. 고개를 숙이고 공부에만 집중하고 있었죠. 퀸스 과학고등학교는 뉴욕에서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고등학교 중 하나였어요. 많은 학생들이 부유한 가정에서 왔죠. 그들은 개인 과외 선생님과 비싼 컴퓨터를 가지고 있었고 비싼 여름 과정도 들었어요. 저에게는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었죠. 제가 가진 건 오직 의지와 문, 닫은 후에 세탁소에서 책을 펴놓고 눈이 무거워질 때까지 공부할 수 있는 조용한 시간뿐이었어요. 11월의 추운 화요일, 첸 선생님께서 지역 수학 경시 대회를 소개하셨어요. 이건 큰 기회야. 선생님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씀하셨어요. 우승자는 우리 학교를 대표해서 지역 대회에 나가게 될 거야.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제가 이길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수학 대회는 제 분야였으니까요. 숫자는 제 억양이나 부모님의 직업으로 저를 판단하지 않았어요. 방정식은 제 옷이 중고 매장에서 왔다는 것에 신경 쓰지 않았으니까요. 대회 당일이 왔어요. 학교 식당에는 책상이 줄지어 놓여 있었죠. 앉아서 깊게 숨을 들이신 다음 시험지가 나눠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작 신호가 주어지자 시험지를 열었어요. 문제들이 어렵게 보였지만 마음은 차분했어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체계적으로 풀어나갔죠. 하나씩 방정식들이 비밀을 내어주고 있었어요. 주변의 몇몇 학생들은 스트레스를 받는 듯 보였어요. 다른 학생들은 필사적으로 답을 지우고 있었고요. 하지만 저는 계속 한 단계씩 나아가고 있었어요. 20분 일찍 끝내고 2번이나 답을 확인했죠. 다음날 결과가 발표됐을 때 제가 만점을 받았다는 건 놀랍지 않았어요. 놀라웠던 건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었죠. 우리 학교를 대표해 지역 대회에 나갈 사람은 카르데나스 교장 선생님이 드라마틱하게 잠시 멈췄어요. 데이비드 톰슨이다. 데이비드는 96점을 받았어요. 저는 100점. 만점이었죠. 뱃속에 주먹으로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교실이 살짝 빙글빙글 돌고 있었죠. 발표 후 교장실로 찾아갔어요.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안정적이었어요. 왜 제가 선발되지 않았나요? 제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요. 카르데나스 교장 선생님은 불편해 보였어요. 데이비드는 이런 대회에 더 경험이 많아. 우리 학교를 대표하기엔 그가 더 적합한 조건을 가지고 있단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었어요. 데이비드는 부유한 가정 출신이었고 아버지는 의사였어요. 그는 억양도 없었고 세탁소 주인의 딸도 아니었죠.
그날 밤 마지막 수건 무더기를 엄마와 함께 접고 있었어요. 세탁소는 마지막 건조기 소리만 울리고 있었죠. 엄마는 제가 조용한 걸 눈치채셨어요. 무슨 일 있니, 민서야? 엄마가 지친 눈빛이지만 걱정스럽게 물으셨어요. 대회에 대해, 점수에 대해, 그리고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엄마는 끼어들지 않고 들어주고 계셨죠. 제 말이 끝나자 엄마는 접고 있던 수건을 내려놓고 제 손을 잡으셨어요. 엄마의 거친 손이 제 피부에 느껴졌죠. 한국에는 이런 말이 있단다.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폭풍 속에서 휘는 나무가 똑바로 서서 부러지는 나무보다 강하다. 엄마의 뜻을 이해했어요. 이게 제게 일어난 첫 번째 불공정한 일도 아니고 마지막도 아닐 거예요. 하지만 저는 휘고 싶지 않았어요. 이번만큼은요. 그들이 틀렸다는 걸 증명할 거예요. 제가 말했어요. 어떻게든요. 다음 날 아침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학교로 가는 기차 안에서 공책의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고 있었는데 옆에 앉아있던 나이든 신사분이 제 작업을 힐끗 보고 있었어요. 그 방식으로는 안 될 거야. 영국 억양으로 그가 말했어요. 처음에는 짜증이 나서 쳐다봤어요. 그러다 금속태 안경 뒤로 친절한 눈빛이 보였죠. 될 것 같은데요. 제 풀이법을 보여주며 대답했어요. 그는 잠시 살펴보더니 놀라움에 덥수룩한 눈썹을 치켜 올리고 있었어요. 이런 방식으로 푸는 건 처음 보는군. 꽤 영리하군. 그는 자신을 리처드 해밀턴 교수라고 소개했어요. 영국 출신의 수학자로 지금은 컬럼비아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다고 했죠. 제 정류장에 도착할 때까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내릴 때 그가 명함을 건네주셨죠. 놀라운 재능을 가졌구나, 그가 말했어요. 수학에 대해 더 이야기하고 싶다면 연락해. 명함을 주머니에 넣으면서 이 우연한 만남이 모든 것을 바꿀 거라는 건 알지 못했어요. 학교로 걸어가는 동안 제 안에 새로운 무언가가 자라고 있는 것을 느꼈어요. 희망 같은 거였죠. 곧 아빠가 심장마비를 겪게 될 거라는 것도, 우리 가족이 감당할 수 없는 의료비에 직면하게 될 거라는 것도, 제가 불가능해 보이는 선택을 해야 할 거라는 것도 그때는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교수님의 명함을 더 나은 곳으로 가는 티켓처럼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어요. 때로는 가장 큰 여정이 가장 작은 발걸음으로 시작되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때로는 진정으로 나를 알아봐주는 것만으로도 발전이 시작되기도 하니까요. 해밀턴 교수님의 명함이 제 책상 위에 3일 동안이나 놓여 있었어요. 전화할 용기를 내기 전까지요. 명함을 집었다가 다시 내려놓기를 반복하고 있었죠. 교수님이 기차에서 그냥 친절하게 대해주신 것뿐이면 어쩌지? 내게 재능이 있다고 하신 말씀이 그냥 예의상하신 말씀이었다면 어쩌지? 하지만 나흘째 되는 날 마침내 전화를 걸었어요. 번호를 누르는 동안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교수님은 저를 바로 기억하셨죠. 아, 지하철에서 만난 어린 수학자구나. 전화 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단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다음 토요일에 컬럼비아 대학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전에는 한 번도 그 동네에 가본 적이 없었죠. 건물들은 높고 오래된 돌로 지어져 있었어요. 배낭을 맨 학생들이 길을 서둘러 건너고 있었고 저는 제 단순한 옷차림과 낡은 운동화 때문에 어색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카페 안은 따뜻했고 시나몬 향이 가득했어요. 해밀턴 교수님은 이미 도착해 있었는데 구석 책상에 앉아 두 권의 큰 책과 공책을 펼쳐놓고 계셨죠. 교수님의 회색 머리카락은 빗질을 잊은 것처럼 사방으로 뻗쳐 있었고 저를 보자 손을 흔드셨어요. 2시간 동안 우리는 수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단순한 수학이 아니라 제 마음을 새로운 방향으로 확장시키는 깊고 아름다운 수학이었죠. 교수님은 제가 이전에 생각해 본 적 없는 질문들을 던지셨고 제가 정확히 대답할 때마다 교수님의 눈은 흥분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너는 문제를 바라보는 독특한 방식을 가지고 있구나.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단순히 규칙을 따르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길을 찾아내지. 만남이 끝날 무렵 교수님은 저를 가르치겠다고 제안하셨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특별 수업을 위해 만나기로 했죠. 그리고 교수님은 또 다른 소식도 전해주셨어요. 6개월 후에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가 열릴 예정이야.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출전했으면 좋겠구나. 그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었어요.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는 세계에서 가장 큰 대회였어요. 우승자들은 종종 최고의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곤 했죠. 이건 저와 제 가족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기회였어요. 하지만 현실이 다시 떠올랐어요. 어떻게 그렇게 큰 대회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세탁소에서 일을 도와야 했고 학교 공부도 있었어요. 그리고 참가비와 여행 비용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날 저녁 집에 도착했을 때 엄마가 작은 거실에 혼자 앉아 계신 걸 발견했어요. 엄마의 얼굴은 걱정스럽고 피곤해 보였어요. 아빠는 아직 집에 오지 않으셨죠? 아빠는 어디 계세요? 제가 물었어요. 병원에 계시단다. 엄마의 목소리가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오늘 길에서 심장마비가 왔어. 세상이 잠시 멈춘 것 같았어요. 피곤한 눈에도 불구하고 항상 강해 보이던 아빠가 병원에 계신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우리는 서둘러 아빠를 보러 갔어요. 병원은 크고 복잡했는데 긴 복도들이 모두 똑같아 보였죠. 아빠는 침대에 누워 계셨고 튜브와 전선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어떻게든 더 작아진 것처럼 보였는데 마치 줄어든 것 같았어요. 눈은 감겨 있었지만 우리가 들어가자 눈을 뜨셨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두 사람, 아빠가 약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모든 것이 아빠의 회복에 관한 것이었어요. 엄마는 여유 시간마다 병원에 계셨고 저는 세탁소에서 더 많은 일을 맡게 됐어요. 학교가 끝나자마자 바로 세탁소로 와서 옷을 분류하고 손님들을 도와드리고 있었죠. 학교 공부는 뒤처지기 시작했고 해밀턴 교수님과의 토요일 수업도 2번이나 놓쳤어요. 그리고 의료비 청구서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많은 종이에 너무 큰 숫자들이 적혀 있었죠. 엄마는 부엌 테이블에서 그것들을 열어보며 손을 떨고 계셨어요. 어느 날 밤 엄마가 그 청구서들 위에서 울고 계신 걸 발견했어요. 우리가 이걸 다 낼 수 없어. 엄마가 속삭이듯 말씀하셨어요. 정말 불가능해. 저는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에 대해 생각했어요. 준비하는 데 필요한 시간에 대해, 그리고 그것이 이끌어줄 수 있는 꿈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죠. 그리고 엄마의 지친 얼굴을 보며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됐어요. 다음 날 해밀턴 교수님께 전화해서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토요일 수업도 계속할 수 없었죠. 우리 가족은 세탁소에서 제가 필요했고 벌 수 있는 모든 돈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해밀턴 교수님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다음 날 우리 세탁소로 직접 찾아오셨거든요. 세탁기와 건조기 사이에서 어색해 보이셨지만 교수님은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어요. 내 상황을 이해한다. 제가 가게를 안내한 후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내 재능을 포기하는 건 실수일 거야. 우리가 이걸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야. 교수님은 우리 세탁소로 직접 와서 수업을 해주겠다고 제안하셨어요. 손님들 사이사이에 공부할 수 있다고 하셨죠. 그리고 대회 참가비를 지원해줄 장학금도 알고 계셨어요. 병원비에 관해서는 의료 분야에 계신 친구들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하셨죠.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전에 누구도 저를 위해 이렇게까지 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밤 엄마와 해밀턴 교수님의 제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는 깨끗한 시트 더미를 깨고 계셨는데 움직임이 피로로 느려 보였어요. 그렇게 해 엄마가 제 이야기를 들은 후 말씀하셨어요. 아빠와 내가 한국을 떠난 건 네가 평생 빨래만 개라고 하기 위함이 아니란다. 하지만 여기서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제가 반박했어요. 그리고 아빠의 병원비도. 엄마는 깨고 있던 시트를 내려놓고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셨어요. 때로는 민서야, 우리가 위험을 감수해야 할 때가 있단다. 이건 내 기회야. 잡으렴. 다음 날 저는 문턱을 넘었어요. 해밀턴 교수님께 전화해서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에 출전하겠다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을지 몰랐지만 시도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우리의 첫 세탁소 수업은 이틀 후에 있었어요. 해밀턴 교수님은 접이식 책상 근처의 간이 의자에 앉아 계셨고 제가 양말을 분류하고 그의 질문에 대답하는 동안 복잡한 문제들을 설명해주고 계셨어요. 손님들은 우리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지만 우리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 후 몇 개월 동안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었어요. 낮에는 학교, 저녁에는 세탁소와 수학 공부, 일요일에는 엄마와 함께 병원 방문.
항상 피곤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결심이 굳어져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특히 어려운 문제를 풀고 있을 때 해밀턴 교수님이 제가 절대 잊지 못할 말씀을 하셨어요. 수학은 인생과 같아 제가 방정식과 씨름하는 것을 지켜보며 말씀하셨어요. 해결책은 거의 뻔하지 않고 찾아내는 방법도 다양하지. 하지만 끈기가 항상 열쇠야. 끈기. 그 단어가 제 마음에 남았어요. 새로운 나라에서 끝없이 일하는 부모님을 묘사하는 말이었죠. 학교, 일, 그리고 이제 올림피아드의 꿈까지 균형을 잡고 있는 저를 묘사하는 말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말은 앞으로 닥칠 도전들을 헤쳐나가는데 저를 이끌어줄 거예요.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준비는 제가 이전에 해본 그 어떤 것보다 힘들었어요. 매일이 마라톤을 달리는 것 같았죠. 아침 5시에 일어나서 학교 가기 전에 공부하고 있었어요. 수업이 끝나면 재빨리 세탁소로 달려가 엄마를 도와드리고 있었고요. 옷을 깨고 손님들을 도와드리는 틈틈이 해밀턴 교수님이 남겨주신 연습 문제들을 풀고 있었어요. 세탁소는 저의 특별한 교실이 되어 있었죠. 건조기에 공식들을 테이프로 붙여놓고 옷을 분류하면서 그것들을 외우고 있었어요. 엄마는 제가 어려운 문제를 풀고 있을 때를 알아채게 되셨어요. 그럴 때면 조용히 제 일을 대신 맡아주시며 생각할 시간을 몇 분 더 주고 계셨죠. 아빠는 3주 후에 병원에서 퇴원하셨어요. 더 마르고 느리게 움직이고 계셨지만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어요. 세탁소의 창가 의자에 앉아서 제가 일하고 공부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죠. 네가 집중할 때 모습이 할머니를 닮았구나. 어느 저녁에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할머니는 우리 마을에서 가장 똑똑한 분이셨어. 학교에 갈 기회는 없으셨지만 누구보다 빨리 수학량을 계산하셨지. 부모님과의 이런 조용한 순간들이 제가 피곤하거나 좌절감을 느낄 때 힘이 되어주고 있었어요. 해밀턴 교수님은 까다로운 선생님이셨어요. 단순히 정답을 맞히는 것에 만족하지 않으셨고 우아한 풀이법, 창의적인 접근법, 깊은 이해를 원하고 계셨죠. 때로는 교수님의 질문 때문에 너무 답답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는 저나 우리 가족에게 선택지가 아니었죠. 다르게 생각해봐. 제가 막힐 때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모두가 가는 길은 거의 가장 재미있는 길이 아니란다. 올림피아드를 위한 지역 예선은 생각보다 빨리 다가왔어요. 추운 토요일 아침 저는 뉴욕대학의 교실에 앉아 있었고 주변에는 10명의 다른 학생들이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들은 지역 전체에서 온 최고의 학생들이었죠. 많은 학생들이 특별한 수학 프로그램이 있는 사립학교에서 왔고 몇 년 동안 이 순간을 준비해온 학생들이었어요. 긴장하며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어요. 왼쪽에는 둥근 안경을 쓴 남자아이가 앉아 있었는데 연습 문제를 너무 빨리 풀고 있어서 연필이 흐릿하게 보일 정도였어요. 오른쪽에는 3개의 다른 계산기를 앞에 깔끔하게 정렬해 놓은 여자아이가 있었고요. 모두 자신감에 차 보였어요. 저는 마치 가짜 같은 느낌이 들고 있었죠. 시험지가 나눠졌어요. 첫 번째 문제를 바라보자 머리가 완전히 하얘졌어요. 기호들이 눈앞에서 춤을 추고 있었고 공식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았어요. 심지어 문제가 뭘 묻고 있는지도 이해할 수 없었죠.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세탁소를 상상했죠. 윙윙거리는 기계들, 따뜻한 공기, 익숙한 세제 냄새. 어려운 개념을 마침내 이해했을 때 해밀턴 교수님의 인내심 있는 미소를 떠올려 봤어요. 병원 침대에서 저를 자랑스러워한다고 말씀하시던 아빠를 생각했고요. 눈을 떴을 때 공포는 사라져 있었어요. 첫 번째 문제를 다시 읽었는데 이번에는 이해가 됐어요. 쓰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천천히, 그러다 자신감이 생기면서 더 빨리 써내려가고 있었어요. 감독관님이 5분 남았습니다. 라고 외쳤을 때 저는 모든 질문에 답하고 2번이나 검토도 마쳤어요. 2주 후 결과가 나왔어요. 지역대회에서 1등을 했고 전국대회에 나가게 됐죠. 전국대회는 시카고에서 열렸어요. 해밀턴 교수님이 제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장학금을 마련해 주셨죠. 우리가 뉴욕으로 이사 온 이후 처음으로 뉴욕을 떠나는 거였고 비행기를 타는 것도 처음이었어요. 도시는 마치 구름에 닿을 듯 높이 솟은 유리와 강철의 숲처럼 보이고 있었죠. 대회장은 천장이 높고 긴 테이블들이 줄지어 있는 큰 대학 강당이었어요. 전국에서 온 200명의 학생들이 시험이 시작되기를 긴장하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공기는 긴장감과 연필을 깎는 소리로 가득 차 있었죠.
이번에는 위축되지 않았어요. 지역 대회를 통해 이곳이 제 자리라는 걸 배웠거든요. 제가 어디 출신이든 부모님이 무슨 일을 하시든 상관없이 저는 이런 수학적 두뇌들 사이에 속해 있었어요. 전국 대회는 지역 대회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문제들은 마치 퍼즐 속의 퍼즐 같았죠. 한 문제를 푸는데 거의 1시간이 걸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각각의 도전에서 저는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고 있었어요. 때로는 해밀턴 교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술을 사용하고, 때로는 제 나름의 방법을 찾아내면서요. 시간이 끝났을 때 제 풀이에 대해 좋은 느낌이 들었어요. 확실하진 않았지만 희망적이었죠. 결과를 기다리는 7일은 정말 길었어요. 세탁소 일을 돕고 점점 강해지고 있는 아빠를 방문하는 데 집중하려고 했지만 머릿속은 계속 그 문제들로 돌아가서 제 풀이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있었어요. 소식은 목요일 오후에 왔어요. 세탁기에 시트를 넣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죠. 떨리는 손가락으로 메시지를 열었어요. 전국 2위를 했어요.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에 나가게 됐죠. 엄마는 제가 말씀드렸을 때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아빠는 제가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꽉 안아주셨고요. 해밀턴 교수님은 다음 수업에 작은 케이크를 가져오셨어요. 하지만 축하는 짧게 끝났죠. 이제 국제대회를 준비할 시간이 단 2달밖에 남지 않았으니까요. 그 2달은 연습시험, 늦은 밤, 그리고 점점 더 어려워지는 문제들로 흐릿하게 흘러갔어요. 해밀턴 교수님은 그 어느 때보다 저를 더 몰아붙이고 계셨죠. 어떤 날은 너무 집중해서 수업이 끝나면 두통이 생기기도 했어요. 또 어떤 날은 마치 날아다니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전에는 알아채지 못했던 연결점과 패턴들을 보게 되면서요. 영국에서 열리는 국제대회를 위해 떠나기 전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아파트 창가에 서서 퀸스의 불빛들을 바라보고 있었죠. 저를 의심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어딘가에 있었어요. 지역대회에 저를 선택하지 않았던 교장 선생님, 저를 세탁소 여자애라고 불렀던 반 친구들, 제 배경만 보고 잠재력은 보지 못했던 선생님들. 하지만 저를 믿어준 사람들도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엄마 아빠, 지하철에서 수학 문제를 풀고 있던 소녀에게서 특별한 무언가를 보셨던 해밀턴 교수님, 심지어 세탁소의 단골 손님들까지도요. 이제 그분들은 옷을 맡기러 올 때마다 제 대회에 대해 물어봐주고 계셨어요. 아빠가 창가에서 저와 함께 서 계셨어요. 여전히 천천히 움직이고 계셨지만 매일 더 강해지고 계셨죠. 두렵니다? 아빠가 물으셨어요. 네, 저는 인정했어요. 세계 최고의 학생들이 모일 거예요. 아빠는 제 어깨에 팔을 두르셨어요. 그리고 너도 그중 한 명이야, 아빠가 간단히 말씀하셨죠. 그 말씀은 다음날 아침 비행기에 오르면서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어요. 저는 제 꿈뿐만 아니라 제 가족, 스승님, 그리고 어쩌면 퀸스의 작은 세탁소의 희망까지도 함께 안고 있었으니까요. 영국은 제가 전에 본 적 없는 곳이었어요. 건물들은 너무 오래되어서 마치 역사책에서 나온 것처럼 보이고 있었죠. 길은 제게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꼬여있고 구불구불했어요. 차들은 도로의 반대쪽으로 다니고 있었고 심지어 공기마저 달랐어요. 제 피부에 닿는 느낌이 차갑고 축축했죠. 대회에 참가하는 전 세계 다른 학생들과 함께 대학 기숙사에 머물고 있었어요. 제 룸메이트는 유키라는 일본 소녀였죠. 그녀는 영어를 조금밖에 못했고 저는 일본어를 전혀 못했지만 우리는 수학이라는 언어로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어요. 대회 전날 밤 우리는 각자의 침대에 앉아 함께 연습 문제를 풀고 있었죠. 말이 통하지 않을 때면 숫자와 기호로 소통하고 있었어요.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는 천장이 높고 키 큰 창문이 있는 거대한 홀에서 열렸어요.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온 수백 명의 학생들이 각자의 책상에 앉아 있었고 우리 모두는 가족과 국가의 희망을 안고 있었죠. 퀸스에 있는 우리의 작은 세탁소 창가 의자에서 회복 중인 아빠, 피곤하지만 자랑스러운 엄마의 미소를 생각했어요. 저를 믿어주신 해밀턴 교수님도 생각났죠. 자리에 앉으니 그분들의 지지가 마치 제 어깨를 감싸는 따뜻한 담요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시험지가 배부되자 방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숨소리와 종이가 살짝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리고 있었죠. 시험지를 뒤집어 첫 번째 문제를 읽었어요. 잠시 공포가 저를 사로잡았어요. 문제는 제가 전에 본 적 없는 것이었거든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조차 모르겠었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다른 학생들은 이미 열심히 쓰고 있었죠. 가슴이 쿵쾅거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멀리 왔는데 지금 실패할 수는 없었어요. 눈을 감고 해밀턴 교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깊게 3번 숨을 들이쉬었어요. 다시 눈을 떴을 때 문제를 한 번 더 주에 깊게 읽기 시작했고 작은 조각들로 나누어 생각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앞으로 나아갈 길이 보였어요. 전체 해결책은 아니었지만 첫 번째 단계였죠. 쓰기 시작했어요. 한 단계가 다른 단계로 또 다른 단계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6시간 동안 문제를 풀면서 숫자와 패턴의 세계에 빠져 있었죠. 어떤 문제들은 쉽게 비밀을 내어주었지만 다른 것들은 맞서 싸우며 제가 통하는 접근법을 찾을 때까지 다양한 방식을 시도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시간이 끝나자 떨리는 손가락으로 연필을 내려놓았어요. 모든 질문에 답했죠. 제 답이 맞는지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그 다음 이틀은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하는 관광과 사교 행사로 빠르게 지나갔어요. 브라질, 남아프리카, 러시아에서 온 학생들과 친구가 됐죠. 언어와 문화는 달랐지만 우리는 수학에 대한 공통된 사랑으로 연결되고 있었어요. 수학이 정말로 보편적인 언어라는 걸 깨달았어요. 말로는 메울 수 없는 간격을 이어주는. 마지막 날 모든 참가자들은 시상식을 위해 큰 극장에 모였어요. 극장 안은 긴장된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죠. 부모님, 선생님들, 관계자들이 우리 뒤에 자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무대 위에는 메달과 증서가 놓인 테이블 뒤로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죠. 동메달이 먼저 발표되고 그 다음 은메달이 발표됐어요. 제 이름이 불리지 않을 때마다 희망은 커졌지만 두려움도 함께 커지고 있었죠. 아무것도 받지 못하면 어쩌지? 그러다 가장 낮은 점수부터 시작해 금메달 수상자들을 발표하기 시작했어요. 이름이 불릴 때마다 학생은 무대로 걸어가서 메달을 받고 자리로 돌아와 자랑스러움으로 빛나고 있었죠. 명단은 계속되었고 여전히 제 이름은 불리지 않았어요. 이제 발표될 이름은 단 3개만 남았어요. 상위 3명의 금메달리스트였죠. 이제 손바닥에 땀이 나고 있었어요. 숨을 쉬는 것조차 감히 못하겠더라고요. 3위는 중국의 장웨이 군으로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극장은 키가 큰 소년이 무대로 향하는 동안 박수로 가득 찼어요. 2위는 러시아의 알렉세이 페트로프 군으로 탁월한 수학적 통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사교 행사에서 만났던 조용한 소년 알렉세이가 메달을 받는 동안 더 많은 박수가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챔피언은 모든 문제에서 만점을 받고 가장 높은 수준의 창의성과 엄격함을 보여준 미국의 박민서 양입니다. 잠시 동안 움직일 수 없었어요. 만점이라고요? 저요? 그 말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옆에 앉은 소녀가 저를 살짝 찌르고 어떻게든 무대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다리가 제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이고 있었죠. 금메달은 제 손에 들려 묵직했고 리본은 손가락에 부드럽게 닿고 있었어요. 무대 중앙에 서 있는 동안 카메라 플래시가 저를 눈부시게 했어요. 현란한 불빛 속에서 이 순간에 도달하기 위해 제가 극복했던 모든 장애물들을 생각했어요. 편견, 가난, 긴 노동과 학습 시간, 아빠의 심장마비, 수학 문제 사이에서 개었던 끝없는 빨래더미들. 저는 단지 저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 이겼던 거예요. 대회 후 퀸스로 돌아오는 건 이상했어요. 갑자기 유명인이 됐거든요. 신문사에서는 인터뷰를 원했고 유튜버들이 우리 세탁소를 찾아왔어요. 학교에서는 저를 위한 특별 행사를 열었고 한때 지역 대회에서 저를 지나쳤던 교장 선생님은 이제 저에 대해 좋은 말을 아끼지 않고 있었죠. 모든 게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좋은 순간은 아파트에서 아빠를 만났을 때였어요. 아빠는 가장 좋아하는 의자에 앉아 계셨는데 몇 달 전보다 훨씬 더 강해 보이고 계셨죠. 금메달을 아빠 손에 올려놓았어요. 아빠는 한참 동안 그걸 바라보시며 눈에 눈물이 고이고 있었어요. 엄마는 아빠 옆에 서 계셨고 아빠의 어깨에 손을 얹고 계셨어요. 드디어 세탁소로 서두르거나 청구서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 순간이었죠. 엄마는 제 가슴이 아플 정도로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날 밤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아빠는 여러 대학에서 전액 장학금을 제안하며 전화가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해밀턴 교수님은 제 성취에 대해 모두가 알 수 있도록 바쁘게 움직이고 계셨던 거죠. 한때 너무 제한적으로 보였던 제 미래는 이제 가능성으로 활짝 열려 있었어요. 하지만 제 여정이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메달을 따는 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저는 제 성공을 재능은 있지만 기회가 적은 이민자 아이들, 출신 지역이나 부모님의 직업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끼는 학생들을 돕는 데 사용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무료 수학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매주 토요일 많은 아이들이 저희 가족처럼 이민자 가정에서 온 우리 동네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죠. 수학이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어요. 세탁소는 우리의 두 번째 교실이 됐어요. 엄마는 작은 책상과 의자로 공부 코너를 마련해 주셨죠. 손님들 사이사이에 엄마는 저학년 아이들의 숙제를 도와주시는 동안 저는 고학년 아이들과 더 어려운 문제를 풀고 있었어요. 올림피아드 후 거의 1년이 지난 따뜻한 봄날, 백악관에서 편지를 받았어요. 대통령이 저를 만나 소외된 지역사회를 위한 수학 교육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싶어 하셨죠. 교육개혁을 위한 전국위원회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었어요. 세탁소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그 편지를 읽으면서 너무 똑똑하다는 이유로 한때 수학책을 숨겼던 그 소녀로부터 제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깨달았어요. 더 이상 숨지 않고 있었죠. 변화를 만들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엄마 아빠와 함께 퀸스의 우리 동네를 걸었어요. 익숙한 광경들인 한인 식료품점, 붐비는 지하철역, 날씨 좋은 날 공부하곤 했던 공원이 한때 모두 똑같아 보였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이고 있었어요. 이곳이 제 여정이 시작된 곳이었어요. 세탁기와 건조기 사이에서 고난과 희생 속에서. 이제 제 이야기는 계속될 거예요. 단지 제 것만이 아니라 더 큰 무언가의 일부로서요. 재능이 기회를 만날 때, 노력이 희망을 만날 때 가능한 것에 대한 증언으로. 금메달은 우리 거실 벽에 걸려있고 마지막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보물은 메달 자체가 아니었죠. 그건 세상에서 제 길을 찾았다는 지식이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한 소녀, 한 세탁소, 그리고 씻겨나갈 수 없는 숫자에 대한 사랑으로 시작됐답니다.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